네, 메르스에 감염된 4차 감염자가 처음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메르스 사태로 자신만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차기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경희대 이진곤 개공교수 그리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음 원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원장님, 저희 메르스 사태를 짚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지금 저도 이게 확산되는 건지 진정되는 건지 좀 감이 안 옵니다. 이게 뉴스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좀 현재 상황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습니까? 네, 어제 오늘 약간 불안 요소가 좀 추가됐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관련 단체들도 좀 본인들의 역할을 정비해 가면서 국민들에게 조금 불안감을 주어지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오늘 내일로 3차 감염자들의 이제 잠복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이어서 되게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4차 감염자로 되게 판명이 난 사람이 하나 등장했고 또 확진 환자가 그저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어제 또 12명으로 늘고 해가지고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금 정부 쪽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학교 등 관련해서는 조금 풀어지는 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완전히 이제 해결될 때까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저런 일은 끝날 때까지 같이 아마 정부는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브리핑에서도 뭐 상황이 완전 종결될 때까지는 경계 태세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겠죠. 그런 걸 했었는데 자 교수님 이렇게 좀 벌써 한 2주 가까이 계속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물론 이제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 이런 지적은 많이 나왔었는데 계속 이렇게 번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그러니까 이 초동 대처 실패, 이 전염병 아닙니까? 그렇죠. 감염 질환인데 이것이 초동 대처 실패했다, 초기 대처 실패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미 다른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전염이 됐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계속 확산되고 퍼져나가고 더더구나 이 병원에서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그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당초에 이게 뭐 잘 몰라서 그랬다 하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 병이 발병해서 그 보고된 게 벌써 2012년 아닙니까? 그렇죠. 9월이 됐던 거죠.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 질병관리본부까지 갖고 있으면서 이런 점에 대해서 대처를 못했다. 이 점도 정부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고 또 초기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 그다음에 초기에 서로 손발이 안 맞았던 것 이런 것이 문제인데 말이죠. 국민들은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두려워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두려움 때문에 지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짜증도 나고 또 정부에다 실망도 하고 화도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것이 다시 국민적인 그 불안으로 되고 국민적인 말하자면 화가 되고 이렇게 돼서 전국도 불안해지고 사회 전체도 불안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부가 저는 나름대로는 그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지금 약간 진정기미가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정말 긴장을 해가지고 확실히 다 잡아야지. 그 연장선이긴 한데 저희 원장님께 다시 질문드리자면 정보 공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정보를 많이 공개했을 때 오히려 더 혼란이 커질 수도 있고 오히려 빨리빨리 공개를 해서 추가 피해를 막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그 논란에 대해서? 네, 일반 국민들도 알아야 될 정보라든가 또 병원이나 관계기관이 알아야 될 정보는 당연히 공유하는 게 맞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내걸었던 구호가요. 정부 3.0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정보 공유죠. 그게 공유, 공개, 투명 뭐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그 방향하고 정반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무조건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뭔가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라든가 또 기관 간에 서로 공유해야 될 정보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다. 아다시피 삼성병원 관련 논란이 제기된 것도 이런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가지고 큰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정보 공개 차원이 아니라 한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 당국에. 지금 하나는 14명이 들었습니까? 지금 돌아가신 양반들이. 14명, 사망자가 14명입니다. 오늘까지. 됐는데 그냥 뭐 어떤 조금 일종의 기존에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거다 관련이 됐는가를 설명을 해줘야만이 이 병과 관련 사망에 대한 국민들의 좀 불안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돼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무슨 병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조금 죽음에 이르렀다 이런 걸 또 설명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공기 감염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비말 감염을 얘기하거든요. 비말은 뭔가 침이라든가 뭐가 공기에 떠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입자가 작으면 사실상 공기 감염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가지고 안심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명쾌하게 좀 당부에서 설명을 해줬으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좀 공개가 좀 정보 공개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정보에 대한 예. 설명도 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원장님 지적하신 연장선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 이슈로 좀 넘어가자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그때 전격적으로 이제 심야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보를 공개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도 정치적 잘했다 못했다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수혜를 받다.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그 공개를 하지 않고 비공개 원칙을 자꾸 고수하고 말이죠. 그때까지 그 비공개 원칙을 지키고 있었죠. 국민들은 예. 도대체 이제 불안해서 못 견디겠는데 정부가 확실한 네. 어떤 뭐 말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공개도 안 하고 하니까 국민들 불안이 점점 가중됐었거든요. 네. 그 점에서는 이제 박원순 그 서울시장, 시장의 그런 공개가 이제 국민들한테는 워낙 이제 정부가 밑보였으니까 그 점에서는 반발 심리 또 반사적인 그런 심리로 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박수가 보내지기도 했지만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요. 박원순 시장은 뭐 당초에 정부에 대해서도 아주 압박을 가하고 간 끝에 네. 만약에 정부가 그래도 끝까지 안 들을 경우에는 정말 이번에 안 들으면 내가 나대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지 그런 절차를 충분히 밟았는지 아니면 그 기회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 이건 이제 앞으로 밝혀질 일이고 특히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개인의 문제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의사가 젊은 그 의사가 아주 의료인으로서 파렴치한 사람, 국민의 그런 건강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런 이미지를 줘가지고 이 사람한테 엄청스러운 상처를 입혔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그 박원순 시장이 너무 좀 생각이 모자라지 않았나.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이신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난주 금요일에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원순 시장의 지지도가 급등했어요. 이제 한 달 사이에 6%포인트가 올라가서 차기 정치 지도 중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올해 들어선 첫 1위를 한 건데 네. 뭐 어쨌든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개 같이 겹쳤죠. 네. 어쨌든 간에 그 정도 이게 만약에 지지도가 30% 이상이라면은 그 했던 것이 긍정적인 영향인가 부정적인 영향인가의 평가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10% 후반이기 때문에 17%로 일단 나왔습니다. 국민적인 주목만 받더라도 몇 %로 올라갈 소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이른바 야권 후보군 중에서 그동안에 선대해 왔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플러스 요인도 박원순 시장한테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지적했던 정부의 역할 관련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3일날 밤에 문영표 장관 또 질병본부장 등하고 이 상황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장이 달라서 어떻게 했던 것인가 판단 서로 논란이 엇갈리니까 그럼 당신 판단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그 내용 전달하는 방식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그런 거 있긴 한데 대신 박원순 시장의 그날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역할이라든가 국민에 대한 정보 공개라든가 이것이 좀 정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지지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사태를 처리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기여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박원순 시장 이제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다른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굉장히 바빠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가 보면은 국밥집 가서 먹는 사진도 뭐 언론에 보도되고 했단 말이죠. 다른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 뭐 메르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이제 대처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뭐냐면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데려가고 그다음에 손녀까지 데려가고 이렇게 딸하고 손녀를 불렀죠 국밥집에. 같이 데려가고 함으로써 정말 국민한테 어떤 신뢰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제 불행하게도 정부의 대처가 아주 미흡하고 정부가 그저 국민들한테 아주 불신받고 이러니까 여당 대표로서도 그게 이렇게 행보는 병원 그 의료원 거기 찾아갔을 때도 국립의료원에 찾아갔을 때도 그건 이제 솔직히 갔다 왔는데 그런 점이 높이 평가되지 못하고 왜냐하면 정부하고 같이 정부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충분히 뭐랄까 이제 국민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손해 보는 측면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은 뭐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김무성 대표로서는 사실 메르스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러면 그건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런 점에서는 아마 김무성 대표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국민들도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기 주자들의 이 그 뭐 지지도 이걸 가지고 아직은 무슨 평가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메르스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니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무성 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좀 헷갈리는, 저도 이제 좀 판단이 잘 안 쓰는 게 현재 메르스 사태가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이냐 그 판단이 저도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잘 헷갈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의 지금 말씀하신 어떤 안심 행보했죠.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처럼 정보를 또 공개해라, 빨리빨리 대처해라 이런 행보가 맞는 건지 좀 판단이 뭐 실제로 메르스 사태를 대처하는데 뭐가 옳은 건지 그 부분이 좀 헷갈리긴 합니다. 예, 초기에 박원순 시장이 네. 4일날 그렇게 이제 밤중에 브리핑을 했을 때는요. 정보가 워낙 공개도 안 되고 공유가 안 돼 있을 네.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개라든가 공유의 필요성이 강조가 됐을 때고 네. 또 지금 시점은 동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쓸데없는 너무나 과민한 공포심도 없어야 네. 되는 두 가지 한다는 점에서 두 쪽의 행보를 둘 다 엇갈린 쪽으로 보기 어렵다. 둘 다 상보관계로 보고요. 네. 지금 이 교수님 지적했다시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정부 역할이 오히려 지금 국민적인 신망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행보가 시너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지금 당 대표라든가 정치인들 주목받는 관료들을 포함해 가지고 가장 정치적인 경험이 많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김무성 대표의 행보가 아닌가. 좀 그런 점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선거의 왕자라고도 불렸죠. 자, 올해 4.19 재보선 선거의 양자는 이후에는.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네. 바람직한 걸 느끼고 행보를 한다는 거죠. 네. 이제 상대적으로 김무성 대표와 대비되는 인물이 이제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일 겁니다. 같은 이제 동기 그 후배기죠. 후배 동창이기도 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이번에 사태 때 뭐 좀 발빠르게 남경필 당은 다르지만 남경필 경기지사를 찾고 이렇게 좀 초당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행보에 좀 주력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 문 대표도 그 야당의 네. 대표로서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또 경기도 그쪽에는 사실은 환자가 초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하니까 네. 그쪽에 관심을 가졌을 거고 또 남경필 그 도지사가 거기는 뭐 저 여야가 거기서는 지금 뭐 야당 그렇죠. 부지사를 예, 한 그래 명 그래서 그 무슨 연정한다고 뭐 경기도 그렇게 연정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있을 정도니까 관심도 가질 만하고 갔더니 또 남경필 그 지사가 직접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저 김무성 대표라든지 또 청와대까지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뭐 초당적 대책기구도 만들자 뭐 그런 대화도 갖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됐는데 그 점에서는 문 대표도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은데 문 대표는 좀 상대적으로 박원순 시장보다도 좀 덜 부각되는 측면이 좀 있긴 있죠. 근데 그런 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가지고 이런 국민적인 불행한 사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물론 안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는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뭐 행보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 다만 지금 문 대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런 거 다만 하나 전에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국립중앙의료원에 가시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난 가려고 했더니 못 오게 막더라 했는데 가려고 전화까지 확인하고 이러면 어차피 이 기자들 다 따라가고 하는 그런 데를 의료원에서 오라고 했다가 큰일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살짝이 하는 행보 이것도 좋을 때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또 왜 그 외 대권 주자 중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분이 있을까요? 메르스 사태라기보다는 최근 관련해서 주목받는 사람 중에 네. 하나가 김문수 지금 지사 전 경기지사 네, 전 지사 혁신위원장도 네. 맡았었죠 했었는데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메르스 관련해서는 핵무기 겁 안 내고 메르스 겁내는 나라라고 지금 공포에 대한 문제를 우리 지적했던 것이 제기해가지고 조금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가끔 김문수 지사가 이렇게 센 말들을 해가지고 설화를 가끔 있기도 하죠. 이거하고 같이 겹쳐서 또 본인이 지금 대구 수성갑에 출마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순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30 재보선 때 본인의 동작을 출마에 대해서는 자기가 국회의원 몇 번 더 한다고 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었는데 비교적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이른바 현재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에 출마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일반적인 여론뿐만이 아니라 당내 소장파들도 왜 꽃길만 가려고 하느냐 비판을 받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주목을 받긴 하지만은 그렇게 김문수 지사는 긍정적인 주목은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까 발언이 보면은 김문수 씨가 어제 이제 경남 창원의 마산대학교 특강에서 발언한 겁니다. 이게 핵무기는 겁 안 내는데
독감은 겁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이건 이제 지금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을 하신 거죠. 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적절한 데는 동의하십니까? 비유가요. 적절할 네. 때가 있고 적절하지 않을 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공포에 빠져 있는데 하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아주 좀 사료가 깊지 못한 조금 그런 한 발 더 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선이. 비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또 설령 뭐 비유를 한다 하더라도 이 원자탄이나 이것은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적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메르스는 세균이에요, 바이러스. 그건 안 보이는 적이에요. 어느 게 더 무섭겠습니까, 국민에게? 네. 그러니까 국민의 공포심을 그런 식으로 재단해가지고 그럼 뭐 국민이 바보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비유는 아주 국민들한테 안 그래도 지금 짜증이 나서 죽겠고 우라가 나서 죽겠는데 그렇게 비유하시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았나? 김문수 전 지사가 보면은요, 이제 본인이 현장 활동도 많이 하고 도지사하고 이런 바닥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연설할 때 뭔가 비유를 하면은 전달이 잘 된다는 거 뭔가 좀 중압관통이 있어가지고 네. 가끔 이런 비유를 하다가 비판받는 선언을 입기도 합니다. 좀 취지는 뭐 안심 너무 과도한 그렇습니다. 공포는 안 된다 이런 그렇겠죠. 취지 같은데 좀 비유가 조금 선을 넘어선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은 들려요. 자 이제 국회 현안이 지금 메르스 때문에 뭐 국회도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전혀 사실 뭐 관심은 잘 받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 주말이 메르스도 이제 고비라고 하지만 또 국회 전국도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테거든요. 어제 새누리당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했습니다. 뭐 다음 주에 인준 표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들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 황교안 네. 총리 후보자야말로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제 말하자면 이 메르스 전국 때문에 이 국회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이랬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자로서는 오히려 전에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편하게 넘어가는 그런 측면이 그래서 있거든요. 오시기 전에 메르스 총리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그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넘어간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이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황교안 총리 후보자까지 또 국회에서 만약 비토가 돼버린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약체화되어 있는 네. 정부가 여기서 또 만약에 한 번 쇼크를 받을 경우에는 정부가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박 대통령. 컨트롤 타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것도 있고 또 예. 총리라는 자리 자체를 못 채운다. 이것은 또 만약에 총리가 이번에 또 낙마한다 이렇게 되면요. 이 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심각한 상처를 입고 네. 조기 렘덕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서는 네. 아마 새누리당이 최근에 새누리당 지도부하고 청와대 사이가 뭐 어떻건 간에 이것은 기어이 좀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단독 통과도 불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죠. 단독 통과한다면 저희 원장님 일단 구체적으로 디테일 한번 언제로 보십니까? 이게 지금 다음 주에 목금에 이제 대정부 질의가 예정돼 있고요. 네. 월화에는 뭐 딱히 그건 없는데 한다면 주초에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들 하죠. 주초에 따로 보낼 예. 일정만 잡기는 좀 그러긴 합니다. 더구나 월요일 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의총을 15일 날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는 물론 다른 안건 뭐 국회법 개정안도 같이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안건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본회 일정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얘기한 대로 주 후반에 있는 일정 잡을 목요일에 것인가. 예, 대정부 그런 생각이 하면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 저는 좀 그때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냥 일단 이렇게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되는 것은 순서로 그냥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여해서 반대 표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도 강력한 반대 표시를 할 것인가 이런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하겠죠. 그 그리고 부분은. 이게 이제 이후에 여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변수가 남아있다고 보고 황교안 총리 국회 인준 과정이 일단 여당 주도로 해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변수 다 지금 맞물려 있긴 한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새정치연합 의원총회가 있죠. 거기서 이제 논의될 게 바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의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의총에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받아들일까요? 민주연합으로서는 아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거부한다. 거부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요청한다로 간다든지 검토한 후 처리한다로 이렇게 가버리면 그 중재한 대로 그럼 자기들이 네. 이번에 그 개정한 의미가 없어지니까 아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개정한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되니까 안 하고 오히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설령 이게 재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재의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손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더 상처를 크게 입을 테니까. 당청 갈등이 더 커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마 계산해 보면 차라리 그냥 노 해가지고 이것이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든 뭐 어떡하든 정부 여당 안에서 자기들이 해결할 일이지 우리까지 나서가지고 뭐 같이 협조해 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야당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아마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아니 뭐 노하겠죠. 이번에 그 중재안에 대해서. 아니 저기 두 가지잖아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중재안이 요구한다를 요청으로 구를 청으로 한 글자를 바꾸는 거고 또 하나가 처리한다를 이제 검토해서 검토 보고한다 처리. 두 개인데 네. 두 개 중에 후자는 못 받더라도 전자 요구를 요청으로 한 글자 고친 거 그거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 요청을 누가 하느냐 문제가 있죠. 지금 이게 아까 제가 황교안 총리 이제 인준 과정 문제 국회법 관련돼 있다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서로 협상하고 타협한다고 했을 때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총리 후보 국회 인준 과정도 여당 주도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지금 반발하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다음 국회법 개정안 문제도 협상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여당이 무엇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것에 대해서 야당이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둘 다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대로 가기는 어렵군요. 혹시 청와대 쪽에서 뭔가 협상안을 주장하면서 제안을 한다 모르겠지만 청와대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던져놓고 나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야당이 일방적으로 타협책에 응할 것인가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지적 잘 하시다시피 저는 사실상 원래 지금 있는 현행 국회법이나 개정 국회법이나 별 차이가 저는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상의 거부권 의사까지 표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했다시피 결과적으로 이게 거부권 행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체제가 사실상 같은 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위헌성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기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메르스 때문에. 여기서 다른 또 정치적 논란을 만들거나 정치적 대결거리를 만들어버리면 대통령이 안 그래도 지금 상당히 정부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거부권 행사 없이 어떻게 넘어가는 쪽을 지금 굉장히 그래서 이제 좀 일각에서 전망하기로는 지금 메르스가 아직까지도 뭐 진정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계속 번지고 있으니까 이제 법안을 정부로 넘기면 15일 이내 행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 2주 정도 두고 조금 더 막바로 다음 주에 이렇게 뭐 거부권하고 그러지는 않고. 아니 보름 후에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피로해 있고 짜증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겨우 끝나자마자 또 정치 투쟁이냐 탐일 뭐 봐서 이렇게 그 되면 자체다 그렇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넘어가 버리면은요 이제 중간에 타입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걸 거부하느냐 그대로 수용하느냐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정리한다거나 조금 수정하는 번안한다거나 하는 것은 정부로 이송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송이 돼버리고 나면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마침 이제 국회법 논란이 기존에는 당청 간에 주로 논란이었는데 지금 이제 좀 새정치연합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냐 마느냐 하면서 야당의 공으로도 좀 넘어온 모양새인데요. 그 이번에 새정치연합이 이 논란을 내부에 이제 강원론이 좀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사실 새정치연합 내부에 기존에 뭐 개파 갈등이 됐든 뭐든 그런 걸 좀 많이 반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마침 또 이제 혁신이 출발하기도 했는데 또 초반부터 좀 삐걱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새정치민주연합도 참 굉장히 답답하고 갑갑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혁신위원회가 뭐 좀 문재인 대표의 전위 부대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또 거기다가 아주 더 심 김경엽 의원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에 세작이 들어와 비난은 새누리당에 세작이라든지 무슨 뭐 새누리당 당원이 들어와 있다든지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아주 대단히 모욕적인 그리고 사실은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이런 표현까지 함으로써 정말로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의 전위 부대다 이렇게 스스로가 인정하는 격이 됐거든요. 그 점 때문에 새정치민주는 앞으로도 좀 더 당내 분란을 더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뭐 김경엽 의원의 발언 그거를 뭐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비노라고 지칭하는 것은 당의 조금 폐쇄적인 정치 문화에 대한 비판을 넓게 보면 다 비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상대 새누리당의 세작이니 뭐니 하면서 네.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그동안에 이른바 친노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 보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최근에 국회법 관련해서는 개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혁신 진행 과정 속에서 지금 지적했던 개판 문제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개 혁신이 구성한다든가 비대위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구성 자체를 통해서 뭔가 국민에게 새로운 변화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이번에 구성을 통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특별한 혁신의 변화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대중적으로 알려진 조국 교수 참여 정도만 부각되는 정도였었고 혁신의 구성을 통해서 새정치연합이 뭔가 바뀌려고 하는구나라는 메시지는 아직까지는 주고 있지 못했는데 그 가운데 또 김기현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부정적인 파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 국민은 메르스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또 야당은 야당 내부 김기현 의원 발언 때문에 더 시끄러울 것 같아요. 다음 주 되면. 오늘 우원식 혁신위원이 오늘 또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뭔 이런 막소리가 있냐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혁신위원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발언 가지고 논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그것도 그렇고 또 이 당의 또 중요한 사람들 그다음 특히 친노의 핵심이라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자극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공공연히 지금 비노 측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은 바꾸고 말해서 나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기 싫으면 나가 우리끼리 할 테니까 비노가 필요 없어. 비노는 새누리당이나 가.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이 문 대표부터가 전략적으로 접근이 아니고 순 감정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인상까지 주고 있죠. 저는 이 진행 과정 속에서 야당 혁신 문제 못지않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리더십 문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이완구 총리 교체 이후에 지금 이병기 실장이 좀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는 요새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새로 지금 황교안 장관이 취임한다고 했을 때 다른 정무적 기능을 과연 보완할 수 있을지 대신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런 역할을 대신할 것인데 김무성 대표가 만약 행보를 넓힐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걸 용인할 것인지 이걸 감안한다면은 이후에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새로운 방향으로 정비할 수 있을지 청와대 진용이든 아니면 황교안 총리 취재든 간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이진곤 개공교수 그리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은 원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